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서요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주제를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하나는 신고납부, 하나는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전 부가가치세법을 학습을 하면서 군데군데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신고와 납부인데요. 자, 우리 일반 가세사인 사업자는 우리가 두 개가 있죠. 자, 법인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요, 원칙이 당해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원칙이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인 사업자는 원칙인 거예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원칙이 고지에 의한 징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그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고지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요, 예외적인 규정으로요, 고지에 의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은 해 드릴 건데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개정세법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자, 직전 가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신고납부 의무를 주지 않고 고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시험 칠 때는 이 규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이 안정된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정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분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지를 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우리 1년이라고 한번 해봐요. 자, 1월 1일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있어요. 우리 가세 기간은 2기로 돼 있다, 그죠? 자, 1기, 2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기에는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2기도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신고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확정 신고 기간 때만 이렇게 두 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여기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세청에서 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스케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구가 조금 와닿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원칙은 고지에 의한 징수인데요. 소액부 징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소액이라면 자, 우편을 보내는 비용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예정 신고 기간의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요, 소액부 징수가 되어서 고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는 예외 규정이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예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소액부 징수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한 가세 기간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 가지고 부가세가 납부할 그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고지에 의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전 가세 기간은 장사가 잘 되었거든요. 이번 해당 가세 기간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현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지에 의한 징수가 되게 되면 장사가 잘 된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에 대한 5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가세 기간에는 상당히 부담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정 신고를 함으로써 실제 발생되는 세액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지에 의한 징수는요. 직전 가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그냥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또는 그 반기별로 어떤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그 계절을 탄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 부진 등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직전 가세 기간 공급 가액이나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 1기에도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자, 이 1기 요게 가세 기간인 거예요. 가세 기간. 그래서 만약에 지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자, 1기 때 납부한 세액의 50%를 10월 달에 고지가 되는 그런 스케줄로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요 밑에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요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조금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예정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제가 몰아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요. 확정 신고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산세 규정 마찬가지고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할 때만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일반 환급. 자, 우리 예정 신고 기간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에 환급이 발생한다면 확정 신고를 할 때 그때 확정 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때 차감을 하는 거고 그 차감을 할 때 미리 환급 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되겠다. 그죠? 하지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세액 공제.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만 가능하다. 그죠? 자, 우리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가능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 두 개는 예정 신고 시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구분해 가지고 암기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개인 사업자는 원칙이 고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지하는 세액은 요 밑에 제가 메모를 해놨죠. 직전 가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그러니까 여기 이 1기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2기분 예정 고지세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은 원칙이 고지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는 서로 반대다. 아셨죠? 자, 확정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는 각 가세 기간에 대한 가세 표준. 자, 우리 가세 표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 공부했나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세 표준에다가 부가치세율 10%를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각 가세 기간에 대한 가세 표준과 자,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그 가세 기간 종료 후,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가세 기간은 우리 1기, 2기 이렇게 나뉜다. 그죠? 자, 1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2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전 시간에 가산세 배웠죠. 그죠? 어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달라붙으면서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달라붙는다. 그죠? 자, 이게 확정 신고에 대한 개념이에요.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 밑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25일을 외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거든요. 자, 요런 문구들이 시험 문제 선택지로 나온단 말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기예요. 1기. 여기 1기예요. 그래서 1월 1일,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기도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다. 그죠? 자, 우리 사례를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이게 3월 31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가세 기간 종료 후 3월 30일이 종료가 된다. 그죠? 25일이니까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정 신고 기간권은 언제 하느냐? 자, 가세 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 되죠. 그러니까 종료 후 25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7월 25일까지. 자, 이때 7월 25일 날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우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렇게 확정 신고 기간만 하는 거지 이미 4월 25일 날에 예정 신고 기간분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이 확정 신고 기간분만 우리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분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미 신고한 거는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확정 신고 기간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포함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어떤 뭐 정산 또는 뭐 겸용사업자의 뭐 재계산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때는 강학적인 개념으로 가세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다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일반적인 것들은
신고 기간분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부분은 신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정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 일단 1번 알아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부분은 학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정 신고랑 뜻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는요,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그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월 또는 그 매 2월 신고를 할 때 조기 환급분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그 기간별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한 것처럼 조기 환급 신고 때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미 신고한 부분은 학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논리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이미 신고한 부분은 학정 신고할 때 제외해라 라는 말이다, 그죠? 자, 3번.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학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우리 이 말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죠? 예정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니까 납부가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했네요. 그럼 4월 25일 날에 이제 우리가 환급 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환급 기일 날에 해주지 않아요. 언제 줘요? 학정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환급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요때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이 발생된 부분을 기록을 해놨다가 학정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하는 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신고 서식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발생한 미환급 세액은 학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요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은요. 자, 예정 고지 납부세액을 학정 신고 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자, 학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그 말이 뭐냐면 개인은 원칙이 고지의한 징수예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국세청에서 고지가 와가지고 납부를 했어요. 자, 요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학정 신고를 할 때 요 3번처럼 요 란이 있어요. 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정 신고를 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학정 신고 기간에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소득세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때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기납부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세에서는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인 거죠.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선택지로 잘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환급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환급은요,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음수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환급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상식적인 거니까요. 자, 그런데 환급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일반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으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일반 환급은요, 간단합니다. 학정 신고 끝나고 학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신고 기한을 경과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아셨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환급이 이내입니다. 이내. 자,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 환급은 며칠요? 30일입니다. 30일 아셨죠? 자, 요거 여러분들 외웁니다. 자, 조기 환급입니다.
조기 환급은 시험에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돼요. 조기 환급은요. 자,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경과하고 좀 더 빨리 나온다. 그죠?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자, 이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요. 요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가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일기라면 자, 예정 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편하게 확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법령상 문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확정 신고 기간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용어고요. 법률적인 용어는요. 가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매월 또는 매 2월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자, 매월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 1월이 있고요. 2월이 있고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죠. 자, 매월 이렇게 다 가능해요. 매월. 자, 매 2월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월과 2월을 합친 거, 2월과 3월을 합친 거. 자,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4월과 5월을 합친 거, 5월과 6월을 합친 거, 그리고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예정 신고 기간 매월 또는 매 2월, 가세 기간 최종 3월, 매월 또는 매 2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3월과 4월을 합쳐서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시험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날카롭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로 묶어서 신고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됩니다. 예정 신고 기간에 따른 매월 또는 매 2월, 가세 기간 최종 3월에 따른 매월과 매 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세 기간을 넘어서 매 2월은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엄격 해석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법령 그 자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유추 그리고 확장 해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과 확정을 뛰어넘는 3, 4월을 묶어서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 기간으로는 할 수 없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기 환급이잖아요. 그죠? 자, 환급도 좀 빠르게 주네요. 그죠? 통상적으로 세법은 50%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반절 2배로 빨리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외워야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요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영세율 대상이 되면 우리가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설비를 취득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게 되면 그때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이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다면 조기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너무 문제를 출제하기 너무 좋아요.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셨죠? 자, 영세율, 감가상각자산,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답지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대량으로 재고 자산을 취득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막 그
문구에서 이거는 막 조기 환급 대상이 돼야 되는 뭐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하지만 안 됩니다. 뭐라고요? 대량으로 취득했든 소량으로 취득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죠? 재고 자산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감가상각 대상 아니라고 우리 배웠다. 그죠? 왜요? 우리 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감가상각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라는 형태로 우리가 천천히 비용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고 자산은 팔리면 그때 어떻게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매출원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량이고 고가의 재고 자산이라도 절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자산은요, 사업 설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를 읽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막 따라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출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는 또 틀려주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공부하게 되면 그 선택지를 막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게끔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명확하게 여기서 금액으로 제한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신고 납부를 마치고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마지막 주제인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요, 자, 이런 사업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간 거래 금액이 금액으로 잘라놨다. 그죠? 자,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간이가 붙은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납세 편의를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도 이제 간이스럽게 하는 그런 조금 뉘앙스가 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정 규모가 얼마를 뜻하느냐? 자, 금액으로 확 찍어놨습니다.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4,8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아주 과거부터 온 거예요. 아주 과거부터. 이 4,800만 원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그 김밥을 먹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분식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분식점도 이런 4,800만 원은 다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그릇에 8,000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 안에는 VAT가 포함된 상태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식 가격 그 자체고 다시 800원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정확하게 그냥 8,000원. 근데 그 안에는 VAT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8,000원을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몇 그릇 팔면 연간 4,800만 원이 나오는지. 네,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요, 정말 많이 힘든 사업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간이가세자 이 거래 금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입법을 해놓은 상태죠. 그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법이 완전하게 바뀌고 나서 그때 외워도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4,800만 원입니다. 자,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하라고 외우면 안 돼요. 네, 정말 잘 틀리는 경우입니다. 부드럽거든요. 자, 만약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연간 거래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는 간이가세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맥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장으로 인식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미달, 초과, 이상, 이하, 만,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주자면, 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아셨죠? 할 수 있다는 너의 선택에 따라서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암기가 된다면, 자, 우리 이런 것들 있죠.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근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까지만 선택지를 딱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팁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이러한 개념의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실제로 부가치세 부담액이 너무너무 없어요. 네, 정말 간편하게 신고도 되면서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다 보니까 악용할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사업자는 안 돼, 뭐 저런 사업자도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안 돼 라는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범위를 살펴본다면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정 규모 얼마요? 4,800만에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를 기준인가 보면 직전 1년, 그러니까 그냥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작년. 네, 작년 공급 대가의 합계액입니다. 자, 이 공급 대가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공급 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를 더하게 되면 공급 가액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제 금액이 되겠죠. 결제 금액. 자, 우리 카드를 이렇게 긁고 나면 거기에 부가치세랑 공급가액이랑 구분하여 기재가 되잖아요. 구분하여 기재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 합계 금액을 결제 금액 또는 발행 금액이라고 한다, 그죠?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에 미달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요런 사업자들은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냐면, 자, 법인 사업자는 일단 간이가세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왜냐하면요, 이 법인 사업자는 그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자를 하거든요. 이미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본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죠? 일단은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일반 가세자가 있다, 그죠? 개인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나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일반 가세가 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또는 아래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날카롭게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가세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자, 한 명의 사업자가 사업자다, 그죠?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사업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네, 됩니다. 그죠? 한 명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은 간이고 하나의 사업장은 일반이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아셨죠? 간이가 되려면 둘 다 간이가 돼야 되고 둘 다 일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일반이고 이렇게는 적용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이가 되려면 다 간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공급 대가 기준을 다 초과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배제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금액 기준이 얼마냐면요. 최저로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우리 업종별로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자, 금액이 제일 낮은 복식 부기 의무자의 그 금액 기준이 7,500만 원이에요. 우리 인적 능력 사업자들이 대부분 속하는 거거든요. 7,500만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4,8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식 의무자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 배제 사업자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적용 배제 업종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모르면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업종들은요.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간이가세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임대업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있는 임대업은 간이가세를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세 유용 장소. 그리고 이제 전문직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어떤 그 분식집을 하고 싶은데 동네에 그 분식집을 판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업장을 처분을 하려고 하고 제가 B예요, B. 제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을 넘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사업 포괄 양수도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A가 일반 사업자예요. 자,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게 되면 일반으로 가야 돼요. 네, 간이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일반 사업자한테 인수를 받았다면 일반 가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 요 슬라이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간이 가세사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자, 간이 가세사의 특징으로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기 힘든데요. 뭐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다가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를 풀다가 어떤 선택지의 하나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일단은 간이 가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 편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 가세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일반 가세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영수증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하고 거래를 하기 싫은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돼 버리거든요. 자, 두 번째,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 이 상대방이 아니고 지금 간이 가세자 그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신고서상에는요 차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신고 서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일반 가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네,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율을 곱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납부세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고 서식에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게 없어요. 그 밖에 공제세액에 그렇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 가세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일반 가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요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간이가세자는 낼 것도 없겠지만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환급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뭐 받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원칙적인 일반적인 구조로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환급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영세율과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됩니다. 간이가세자도 세금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가세되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면세 제한화 용역을 취급한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가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어떤 그 좋은 제도를 적용을 어차피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세율과 면세를 해주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일부러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법령에서 영세율과 면세가 적용된다라는 그런 건 없다. 그죠? 네. 일반 가세자처럼 영세율 적용 가능하고요. 면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일반 가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하고 일반 가세자가 되어야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일반 가세자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되거든요.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다섯 번째, 공급 대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우리 간이가세자 요렇게 납부세액을 구한다. 그죠? 자, 공급 대가 곱하기 이제 부가율이라고 할까요? 자, 부가율 그리고 세율 이렇게 하게 되면 납부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공급 대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세 기간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사업자는 1기와 2기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는 1기밖에 없어요. 그냥 1기. 근데 그 1기가 1년이에요. 1년. 네, 1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세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자, 요 규정은 다 똑같다. 그죠? 아, 가세 기간 종료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다 똑같네요. 간이가세자도 예정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 7월 25일까지 우리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이렇게 고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세자처럼 네, 30만 원이라는 소액부 징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다. 그죠? 한 개 가세 기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지 납부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소액부 징수 있습니다. 자, 납부 의무 면제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 문장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개정세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만약 시험 문제 출제했다면 그냥 3천만 원, 4,800만 원 뭐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개정된 법령을 이제 공부가 좀 익숙치 않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잘 출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출제가 되었다 하면 금액 요것만 좀 살펴봐 주세요. 자, 현재까지의 법령은 이렇습니다. 자,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부가치세 어느 정도 산출이 되더라도 납부 면제를 시켜줍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외워야 되느냐? 공급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다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뭐라고요? 그 안에 공급가액과 부가치세액이 함께 포함된 금액이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 당연히 외워야 되겠다, 그죠? 자, 요 논리를 좀 끌어볼까요? 자, 소액부징수 요 논리. 네, 그러면 조금 외우기 좋겠다, 그죠? 자,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니까 이하라는 단어는 없고 다 미만, 미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일괄되게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간이가세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에서 포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자, 간이 사업자가 자, 일반 사업자한테 공급을 하는데요. 자, 일반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간이 사업자한테. 아, 이거 공급 취소해버리자. 나 매입세 공제 안 되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사업자가 아, 그러면 나 일반 가세사로 가겠다. 간이가세를 포기하겠다.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자, 포기 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기는요. 자, 일반 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적용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금 빠르게 행정이 움직인다, 그죠? 자, 최대 1개월, 최소 1일입니다, 그죠?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일반 가세를 적용받기로 한 달에 전달 마지막 날까지예요. 전달 마지막 날까지. 요거 기억을 좀 해주길 바랄게요. 전달 마지막 날까지. 우리 뭐 20일 전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전달 마지막 날까지다. 대신에 이제 디메리트를 조금 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포기를 만약에 했잖아요.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나면 자,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가세 기간까지.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날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까지는 간이가세자 규정을 적용 못 받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우리 세무행정에 대한 어떤 편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3년이 되는 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간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세 기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3년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세 기간까지 적용 못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간이가세자 가세기간, 납부 의무 면제, 포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이가세자 우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수업 그 초기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이런 재고납부세액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 공급대가는 일단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그 간이가세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율이 5%부터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다, 그죠?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요.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간이가세자의 특징에서 이 부분이 있었죠.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납부세액 구할 때 일반 가세자는 어떻게 구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이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아요.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합리한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부가가치율 있죠. 자, 이 간이가세자가 10%짜리 그 부가율이 그 적용되는 업종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공급 대가가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만 원.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율 10%, 10%. 그럼 납부세액은 1,000원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1,000원이지만 우리 일반 가세자라고 칩시다. 10만 원 안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10만 원에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얼마 정도? 한 9,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이 부가율만큼, 그러니까 1 부가율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대신에 여기 세액공제에 보게 되면 여기 세금 계산서 등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매입세액 자체를 빼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납부세액을 구할 때도 여기 부가율을 곱해줬잖아요. 그 매입세액에도 이 부가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런 세액공제들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죠? 자,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우리가 고지한 세액이 있으면 예정 부가세액에서 차감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산세를 덧붙이게 되면 차감 납부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납부세액에는요, 원칙적으로 우리 계산 구조상 환급세액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간이가세자가 웬만하면 이 납부세액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봐요. 납부세액 0이라고. 자, 그래도 우리가 간이가세자한테 가세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뭐 공급 가액에 곱하기 1%요 가산세율 알겠나요? 이게 뭐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통상적으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불 불성실 가산세는요.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나와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다가 1%씩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아무리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 부가치세 이론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교는 은근히 잘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넓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스타일로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일반 가세자는요. 자,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법인은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인은 이미 규모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고 기간도 달라지죠. 자, 우리 일반 가세자는 자, 1기와 2기 요렇게 있는데요. 간이가세자는 1년에 딱 한 번이다. 그죠? 그래서 1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세금 계산서나 이런 증명 서류는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자, 세금 계산서가 원칙인데요.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또 발급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일반 가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간이가세자가 혹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렇죠.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율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가능합니다. 자, 매입세액은요. 매입세액 공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그죠? 하지만 간이가세자는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매입세액 공제 없어요. 하지만 세액공제 부분에서 어떻게 해준다? 매입세액에다가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별로 없겠죠. 그죠? 자기 부가율이 10%라면 납부세액이 작아지는 논리처럼 당연히 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도 별로 없겠다. 그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 없어요. 예, 기타 공제에서 빼주는 거니까요. 대손세액 공제, 우리 일반 가세자는 있어요. 하지만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자, 신용카드 우리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다. 그죠? 예,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발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반 가세자는 1.3%예요. 대신에 법인은 안 되고 이렇게 개인만 적용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간이가세자는요. 1.3%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현금 매출이 많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더블로 우리가 그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납부비 면제나 또는 뭐 일반 가세 포기 또는 간이가세 포기 할 때 간이가세 포기 있고 납부의무 면제는 있지만 일반 가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없고 포기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론적인 공부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